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밝힌 뒤 논란에 휩싸였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혼란 속 여당은 내일 비대위원장을 뽑고 비대위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준석 대표 측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뉴스나이트의 오늘의 헤드라인 조혜진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8월 8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의 동서로 길게 비구름의 통로가 형성되면서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 같은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져 최대 35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양방향 통행이 금지됐고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침수돼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서도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 등으로 논란이 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팎에서 불거진 인적 쇄신 요구에는 박순애 장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빠르게 응답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으로 17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유행은 계속되고 있지만 고위험군을 철저히 보호하면 위험성을 독감 수준으로 낮추는 시기가 멀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고지원금 관련 회계 부정은 물론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서 동부간선도로 모든 구간 통행이 막혔습니다.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조태현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가 됐는데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오후 6시 반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성수 분기점까지 모든 구간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된 비로 중랑천 수위가 올라가면서 도로 이용이 제한된 건데요. 이와 함께 내부순환로 역시 마장램프에서 성동 분기점까지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양방향으로 통제됐던 불광천길 등산교 앞에서 중동교 구간은 지금 통제가 해제됐는데요. 지금은 강남 언주로의 개포지하차도 양방향이 침수로 통제된 상태입니다. 일부 도로 역시 빗물에 침수되기도 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양재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 부분이 잠겼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여의하류 나들목에서 양화대교 남단까지 또 천호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교 남단 일대도 침수됐습니다. 불광천과 홍제천, 향동천도 수위가 높아져서 산책로 전 구간에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에 시간당 최고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와 차량이 침수되고 상가로 물이 들이닥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YTN으로 제보해 주신 피해 현장을 김혜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시간당 80mm의 폭우에 도로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소방관이 차를 힘껏 밀어 옮기고 지나던 행인들도 바퀴까지 잠긴 차를 힘을 합쳐 밀어봅니다. 하천에서 넘쳐 흐른 물이 주차장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물에 잠겨 황토빛 하천이 된 주차장.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 한 대가 덩그러니 놓였습니다. 주택가와 상가에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상가 건물 안으로 들이닥치는 거센 물살에 소화기가 힘없이 고꾸라지고 거리엔 주황색 안전고깔과 쓰레기통이 둥둥 떠다닙니다. 양동이와 빗자루를 동원해도 쉴 새 없이 내리는 빗물을 빼기엔 역부족입니다. 상인들은 빗물이 휩쓸고 간 자리를 연신 쓸고 닦지만 언제 또 물이 들이닥칠지 몰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12시부터 한 2시경까지 물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그때는 사람 통행이 불가능했고 모든 외부에 있는 그 기물들은 둥둥 떠다니고. 낮 1시쯤엔 인천 주안역 부근 선로가 침수되면서 인천 방향 하행선 열차 운행이 20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열차 안에는 물이 들어차지 않아 승객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또 인천 영종도에는 오늘처럼 많은 비가 오면 침수되는 마을이 있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년 전 주변 농지에서 성토 작업이 이뤄지면서 이런 상황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흙탕물이 콸콸 흘러와 마을 아래로 고입니다.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 수심이 웬만한 수영장 같습니다. 2시간 만에 60mm 가까이 내린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침수된 마을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농지 지대가 높게 형성되면서 저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원래 배수구가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물이 빠지는 낌새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습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집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빨간 대야가 둥둥 떠다니고 안쪽에 보시면 깨진 장독대, 빨래 건조대, 그리고 부서진 가구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쪽에는 재활용 쓰레기와 나뭇가지까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이처럼 상습 침수 피해가 일어나자 주민들은 모두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 거처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런 침수 피해가 재작년부터 극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위쪽 농지에서 땅을 높게 쌓는 성토 작업을 하고 나서부터 아래쪽 집들이 비만 오면 잠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 앞에 밭을 매립을 하면서 이게 이 지대보다 저기가 너무 높아요. 비만 조금만 와도 항상 이렇게 잠겨갖고 여기 앞에 집 할머니는 매번 그래서 못 살고 나가시고. 구청도 같은 분석을 하고 있지만 해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지는 2m 미만만 성토하면 따로 허가가 필요 없어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수를 신경 써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처벌이나 시정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배수가 잘 안 됐다는 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이 바다라 만조까지 겹치면 침수 피해는 더 커집니다. 이번 주 집중호우가 예고된 만큼 주민들은 배수로 확충이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자, 이렇게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앞으로의 비 상황 얼마나 더 오고 언제까지 오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강하게 비가 내리는 곳 어디죠? 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서로 길게 형성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에 매우 강하게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강우량 차이가 매우 크게 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북부 지역은 비가 내리지 않거나 약하게 내리고 있지만 서울의 남부 지역에는 100mm 안팎, 그중에서도 동작구와 강남에는 시간당 120mm의 말 그대로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사이 지금처럼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 곳곳에 시간당 50에서 8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부지방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올라선 가운데 강원도 춘천과 경기도 부천, 인천 강화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경기 북부와 동부, 철원과 아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피해에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에는 300mm 이상, 경기 광명 245.5mm, 부천에도 226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모레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면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350mm 이상, 그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2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 발표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명 35일 만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섣부른 정책의 일방적인 발표와 또 그 후에 이어진 불통 논란 때문인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첫 번째 장관이 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퇴설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논란이 된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이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안을 발표해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대통령 공약에도 없고 인수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은 정책을 사전 논의도 없이 추진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학제 개편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고 교육감들까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만 5세가 초등학교 웬 말이냐? 결국 박 부총리는 임명 35일 만에 대통령 업무보고를 한 지 열흘 만에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교육부는 김인철 후보자와 박 부총리에 이어 세 번째 수장을 기다리게 됐는데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개편 같은 교육개혁 과제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그동안 대통령실 안팎에서 불거진 인적쇄신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 형식으로 박순애 사회부총리를 정리하며 빠르게 응답했습니다. 국정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부 개편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전합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번 정하면 믿고 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부총리에게도 한껏 힘을 실었습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식껏 잘하십시오. 이후 갓 한 달, 만 5살 입학 추진으로 정책 혼선이 빚어졌고 외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이 일면서 민심은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비교적 단단한 지지를 보냈던 가정주부층을 비롯해 민심 이반이 실제 수치로 확인되면서 결국 윤 대통령은 사퇴 형식으로 박 부총리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첩첩산중입니다. 2명씩 낙마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수장을 다시 찾아야 하고 취임 100일이 되도록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것도 부담입니다. 윤 대통령 휴가 복귀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은 나란히 20%대로 집계됐는데 대통령실은 반전 카드로 민생과 경제를 꺼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을 보듬는 일정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생을 빈틈없이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수습 차원에서 대통령실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거라는 전망 역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후로 첫손에 인사 문제가 꼽히는 상황에서 응답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뚝심의 인사 스타일과 국정 공백, 후임자 물색 등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선에서 최소화할 거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박순애 장관이 자진 사퇴하자 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전면 쇄신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국민의힘은 깊은 유감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박순애 교육부총리 겸 장관의 사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가 오직 국민임을 다시 깊게 새기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행랑 사퇴로 규정했습니다. 졸속 정책으로 논란만 일으켰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내각 전면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박순애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고 또 그 사람을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이 장관 한 사람의 어떤 이 퇴진으로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국민의 어떤 그런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정의당도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압박했습니다. 자진 사퇴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경질했어야 마땅합니다.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 강행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 교육부 장관 후보자까지 물색해야 하는 가운데 최근 경찰국 신설 문제로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까지 압박하며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박순애 부총리 사퇴를 고리로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과 전국 반전을 노리는 여당 사이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찬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사실상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비대위원장은 5선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자동 해임 위기에 처한 이준석 대표 측 법적 대응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위 전환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과 한기호 사무총장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과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비대위원장이 내일 뽑히게 되면 새로운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제가 물러나야지 부담이 없으시죠. 그래서 당을 위해서 먼저 물러나 주세요. 이준석계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아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이준석 대표 입지는 더 좁아진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전국위원회가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하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비대위원장을 추대합니다. 개파색이 옅은 5선 주호영 의원이 유력 후보로 꼽히는데 같은 날 곧바로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까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대위원 선출을 마무리 짓고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비대위 기간과 성격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을 두고 차기 당권 주자들 이해관계에 따라 잡음이 일 수 있는 겁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이준석 대표의 반격도 변수입니다. 이미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 본인뿐만 아니라 일부 당원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책임당원 1,400여 분이 하루 만에 지금 모여서 소송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가처분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저는 보니까 9일 이후가 될 거는 같고요. 당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면 당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른바 윤핵관들이 나서 이준석 대표 자진 사퇴를 설득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내밀어야 될 손은 힘 있고 또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대위 출범해도 법적 대응 나서면 더 혼란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혹시 그건 내가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초유의 혼란을 겪고 있는 집권 여당이 비대위 출범을 통해 경랑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지 내일 열리는 전국위원회가 중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의 지난 보궐선거 인천 개항을 공천 논란 등을 겨냥해서 사당화 방자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셀프 공천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당내에서 사당화가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선당 후사의 정신이 살아있는 정당입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답지 못한 일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셀프 공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과 인사 문제는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희 이러한 사당화 방지 조치는 투명한 민주당, 소통하는 민주당,
더 자랑스러운 민주당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측이 박용진, 강훈식 의원같이 젊고 능력 있는 새로운 리더들과 함께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한민수 이재명 대표 후보 수석 대변인은 국민께서 민주당이 앞장서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정부 여당의 퇴행을 바로잡아달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은 전당대회 일정 동안 새로운 민주당의 비전을 국민께 선보이고 국민의 기대를 반드시 실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여당은 경찰대 출신의 편증된 인사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헌법과 경찰청법에 위배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회의, 그리고 경찰대 출신에 쏠린 요직 인사를 비판하며 경찰국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이 정작 깨졌을 때는 소장님들 누구 한 명 말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뭐 경찰국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해한다. 경찰대 출신이 경찰을 지배하고 있다. 아십니까? 입직 경로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승진 기회를 달라.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반면 야당은 입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장관 아래 경찰국을 두는 건 헌법과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경찰국을 통해서 모든 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 청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청국장이다. 경찰청장 위에 경찰국장이 있고 경찰국장 위에 행안부 장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청장으로서의 추천권을 포함한 일체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총경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 징계의 부당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징계를 해제해서 경찰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사실관계 확인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은 윤 후보자를 상대로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이유를 추궁했고,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수사가 돌아간다 해서 명동설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재명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명동설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냐? 이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주변 인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재촉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건진법사 관련한 뉴스 보셨죠? 실질적으로 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무마 의혹을 고위공무원에게 부탁했다. 앞으로 수사하시겠습니까? 진행 상황을 봐서 구체적인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 그러면 비대해진 경찰을 개혁하는 방안이냐 아니면 장악하려는 의도냐 하는 여야의 경찰국 공방은 경찰청장 후보자 앞에서도 양보 없는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무섭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대본이 2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했습니다. 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호우 대응을 위해서 중대본에서 2단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했는데요. 경계가 현재 발령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기상청 홈페이지나 이 방송을 통해서 호우경보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또 도로 상황들은 어떤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그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경보가 한 단계 올라갔다는 점, 계속해서 저희가 YTN 보도를 해드리면서 혹시라도 더 올라간다거나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웅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후보자는 경찰청장으로서의 소신과 자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지난 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기한을 넘겨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만큼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초대 경찰국장 자리에 오른 김순옥 치안감이 밀정 논란을 거쳐 특별 채용된 후 대공 분야에서 여러 차례 검거 포상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경찰 특채를 제안했던 사람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핵심 관련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밀정 의혹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 경찰국의 국장으로 김순호 국장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습니다. 뿌락지 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셨습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를 저희가 알고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순호 경찰국장을 둘러싼 의혹은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국장의 경찰 특채 과정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핵심 관련자였던 홍승상 전 경감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전 경감은 박종철 사건 당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인물입니다. 김 국장은 관련 입장을 묻는 YTN 취재진 질문에 노동단체 수사 책임자였던 홍 전 경감을 찾아가 범행을 자백했고 이후 특채를 권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홍 전 경감을 인생의 스승이라고 표현하며 감사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1989년 특채된 김 국장은 이후 10년 동안 대공과 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7차례나 상훈을 휩쓸었습니다. 수상 이유 가운데는 범인 검거 유공이 5차례로 가장 많았는데 지난 1995년에는 보안 업무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김 국장과 함께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이들은 김 국장 특채 이후 경찰의 노동단체 탄압이 더 심해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장으로 보안 특채되어 곧바로 치안본부에서 근무하는 등 여러 행적 때문에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시절 암약했던 밀정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끊이지 않는 논란 속 야당은 오는 16일 행안위 업무보고 자리에 김순호 국장의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정의당은 김순호 신임 경찰국장이 과거 대공공장요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동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30년 전 군부 독재의 음습한 공안 그림자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자로 둔갑하는 위선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주 여름 휴가에 이어 코로나19에 확진돼 일주일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재판관은 당시 골프 모임이 직무와 무관했다며 거치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데요. 일반 법관이었다면 당장 징계 사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사업가에게서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이영진 헌법재판관. 지난주 여름 휴가에 이어 주말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며 줄곧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격리 기간은 오는 11일까지입니다. 앞서 이 재판관은 접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향 후배의 동창이던 사업가 A씨와 골프 치고 식사한 건 맞지만 직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혼 소송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좋은 변호사를 써 잘 대응하라고 했을 뿐 자신이 도움을 준 건 없다는 건데 결국 위법 소지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땐 처벌 대상 금품 수수액을 1회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프비는 30만 원 남짓이어서 돼지갈비집에서 먹었다는 한 끼 밥값까지 더해도 100만 원은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 때 술 접대를 받았던 검사들이 기소를 피했던 논리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업가 A씨는 당시 이 재판관이 소송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됐든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단순 골프 접대라도 최소 징계 사안은 된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을 징계하는 법령이나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반면 법원 판사 징계 규칙엔 골프 접대가 징계 부과금 부과 대상이고 라임 사건 때 접대받은 검사들도 96만 원 불기소 세트라는 조롱 끝에 징계는 청구됐습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이 재판관이 아예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거취 등에 관한 생각을 묻는 YTN 기자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시공이 엉망으로 돼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수도권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의 동의도 없이 현관문 앞 중문을 멋대로 바꿔 달아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업 자체도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업체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반년 넘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는 Y 강민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부푼 마음을 안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35살 A씨는 시공을 마친 집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시공사가 연결해준 창호업체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맞춘 현관 중문이 전혀 다른 모델로 설치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생활 보호가 되는 좀 진한 컬러의 유리였는데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임의적으로 좀 설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공 상태입니다. 벽과 문 사이가 널찍이 떨어져 있다는 걸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이대로 공사를 끝내버렸습니다. 시공사와 창호업체에 원상복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실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뭐 환불이나 이런 대안보다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뭘 벽에다가 뭘 부착을 해서 뭐 수정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말만 하고 계시고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책임을 미루길 반년째. 입주민 카페에도 시공 상태가 엉망이란 글이 계속 올라오지만 여전히 뚜렷한 조치는 없습니다. 창호업체는 코로나 여파로 계약했던 모델이 생산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동의 없이 시공부터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한테 공사를 먼저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도 조금 불가피하게 공사를 좀 먼저 하자 보수 요청에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면서도 기한을 못 박진 않았습니다. 건설사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전해주지를 못했어요. 만약 설치 상태가 불량하다면 당연히 하자 보수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하자 발생 세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요. 제30조에 보면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하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만 시공업체가 하자 보증 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일부러 기한을 끄는 경우가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부가 내일 250만 가구 알파 주택 공급 대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에는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서 현행 3천만 원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사업기간 때 오른 집값에서 개발 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새 아파트 공급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탄감 대책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새 출발 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자의 채무 조정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빚 탕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업의 법정 관리를 통한 회생 절차가 있듯이 개인에게도 회생 기회를 주는 제도라며 아직 구체적 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새 출발 기금에 대해서는 운영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죠.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오해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다 해소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125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변동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정책 대출 상품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6조 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상황에 따라서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금리를 번갈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법 공매도를 철저히 감시하고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 바랍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장기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 자민당 주요 인사들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그러니까 옛 통일교죠. 이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개각을 단행하는데요. 옛 통일교와의 관계가 중요한 인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옛 통일교의 어머니가 거액을 현금해 집안이 파탄났다며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용의자. 전대미문의 사태 이후 한 달 동안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산뿐 아니라 자민당 내 유력 인사들이 옛 통일교에서 선거운동 등 각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기시다 총리는 개각과 자민당 당직 인사를 오는 10일로 앞당겼습니다. 私はもともとできるだけ早くこれ体制をスタートさせなければいけない、こうしたことを考え続けてきました。その考え通り今のタイミングで 옛 통일교와의 관계가 드러난 인사들은 아베 전 총리 친동생인 기시 방위성 장관과 시모무라 전 정조회장 등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인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여파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서도 국민 사이에 반대 여론이 더 많아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개각을 앞두고 유임되는 장관뿐 아니라 신임 장관들도 이 문제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옛 통일교에 깊이 관련된 인물은 사실상 기용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各閣僚に対してこの問題に関して国民に疑念を持たれることのないよう政治家としての責任において当該団体との関係をそれぞれ点検をし厳正に見直しを行うよう 이번 개각에서는 기시 장관은 교체되고 마스노 관방장관과 하야시 외무성 장관 등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민당에서는 모테기 간사장이 유임되고 아베 전 총리의 후원을 받아온 다카이치 정조회장은 교체가 유력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아베 사망으로 구심점을 잃은 최대 파벌의 지분이 줄어들 경우 자민당 내 권력 재편도 본격화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당내 보수 우파의 입지에 따라 현금화 문제 등 한일 현안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쿠바의 한 원유 저장소에 벼락이 치면서 폭발이 발생해 소방대원 1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피뢰침이 설치돼 있었긴 했는데요. 벼락이 워낙 강해서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이더니 화염이 치솟습니다. 원유 저장소의 기름 탱크에 벼락이 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겁니다. 사고가 난 곳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100km 떨어진 항구 도시 마탄사스. 지난 금요일 밤 첫 번째 탱크가 폭발한 지 하루 만에 열을 받은 바로 옆 탱크도 추가로 폭발했습니다. Una explosión muy grande ayer sobre las 8 de la noche y hoy a las 5 de la mañana una explosión tan grande que puso esto aquí como si fuera el sol. 갑작스러운 2차 폭발로 소방대원 17명이 실종됐고
일부는 순직한 채 발견됐습니다. 달아오른 원유 저장 탱크에 열을 식히기 위해 접근했다가 미처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Bueno, en primer lugar, hay un grupo de personas, aproximadamente 17, 17 países que aparecieron, que llegaron a un hospital de La Habana. Hay 17 personas que no sabemos. 현장에서 진화를 돕던 100여 명도 다쳤고 일부는 위독한 상태입니다. 원유 저장소에는 모두 8개의 저장 탱크가 있어 불길을 다 잡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La experiencia internacional que tiene esto es que es muy complejo y que tiene que gastar combustible. Y estamos haciendo todos los esfuerzos, como te decía, con ayuda internacional para tratar de acortar el tiempo, pero no podemos precisarlo ahora. 쿠바 국영 매체는 저장 탱크에 피뢰침이 있었지만 벼락이 워낙 강해 무용지물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연료 부족과 정전에 시달리던 쿠바가 이번 사고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 졸속 추진 등으로 논란이 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 사임으로는 첫 사례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 오는데 오시는데 좀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저희 올 때는 좀 약간 잦아들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뉴스 보면서 속보들이 들어오면 계속 이렇게 자막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 관련 소식들 좀 짚어볼 텐데요. 학제 개편 졸속 추진 논란에 박순애 부총리 결국 사의를 표명했죠. 오늘 긴급 기자회견 내용 잠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오후 5시 반 예정된 시각에 딱 시작을 해서 짧게 끝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역시 만 5세 입학 연령제 이게 가장 핵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학부모층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9일 날 학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사퇴를 하셨고요. 역대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5번째 단명인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임명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임명부터 음주 논란도 있었고 표절 논란도 있었고 갑질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못하고 임명이 됐잖아요. 근데 많은 언론과 야당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아니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받아서 참 힘들었겠다. 소신 갖고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또 상당히 좀 불쾌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분이 교육 전문가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교육 문제가 박순애 교육부 장관 부총리를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좀 늦었지만 이분이 정리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교육만큼 사실 어쩌면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정책에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업무 보고 과정이라든지 배석 없이 이루어진 전문가들 배석 없이 이루어진 이런 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자진 사퇴라고 보십니까? 경질이라고 보십니까? 자진 사퇴 형식을 띈 사실상의 경질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총리입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교육이면 어쨌든 모범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 쪽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어떤 표절이라든가
뭐 아까 다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음주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특혜가 있어 보이는 어떤 처리의 네.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연관 지을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많이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사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었나. 뭐 그나마 대통령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사실상의 경질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근길 문답 도어스태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조금은 어떤 유감이나 송구함을 좀 표명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그 발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인적 쇄신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했던 이야기가 안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일 만에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쇄신 안 할 것 같지만 해야 된다는 평론이 많이 나왔었어요. 주말에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교육부 장관에 있어서는 지금 경질을 한 겁니다. 이 인적 쇄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죠. 일단은 문제가 됐던 장관에 대한 경질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겨치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운영 쇄신의 의지와 효과가 반감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조기에 매듭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뭐 오후까지만 해도 박순애 교육부 총리가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육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를 뭐 발표를 하고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은 야권의 공세가 상당히 심해질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교육부 총리가 정책을 발표한다? 이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일요일부터 대통령실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총리가 좀 경질될 것 같아요, 그만둘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아침 신문에는 단독 보도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를 담당할 만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사퇴를 가닥을 잡고 사퇴 시점을 조율한 것이지 사퇴를 안 시키겠다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박순애 교육부 총리가 사퇴함으로써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시작이 됐다? 아니면은 마무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이 바뀌어야죠. 그래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지금 사람들을 알아보기도 하고 추천받기도 해서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 자체에서 사실 그 채용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연일 뭐 단독 보도라고 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그 참모들의 변화는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쇄신의 돌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박순애 그 장관의 그 뭐 자진 사퇴 이 과정이 지금 시기를 보면 부처 업무 보고도 마무리돼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로 보면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 지금 현재 공석이에요, 아직도요. 거기에 이제 광복절 경축사 특사 있고요. 조금 있으면 추석 민생안전대책 들어오고 있고. 자,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야당에서는 뭐 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정치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당도 너무 과도한 비판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대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국민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표현에도 그 국민들은 그 진정성이나 진심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와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어쨌든 변화의 시작이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 대안을 발표를 뭐 시리즈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지금 국민의 기대를 어쨌든 이끌어내는 데는 어쨌든 뭐 첫 걸음을 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은 그래도 다행이다 이 정도는 느끼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좀 어쨌든 이거보다도 못한 어떤 반응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좀 있으셨을 텐데 뭐 이 정도의 반응이면 그래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한번 기대해 볼까? 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려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하나씩 내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은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적 채용의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뭐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조금 더 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거의 뭐 90% 이상 여기에 할애를 해가지고 여기에 뭐 매진을 할 테니까 뭐 도와주십시오라든가 좀 구체적인 그 플랜을 내놓으면서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절대적인 그 야당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에서 과연 대안을 얘기하고 있는지. 자, 야권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박순애 부총리 사퇴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압박수를 높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순애 장관 한 명 정도 그냥 그만두라는 식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건 전형적인 그냥 꼬리 자르기식이다. 더구나 박순애 장관 문제 많은 것을 다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을 강행하고 또 그 사람을 추천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이 장관 한 사람의 어떤 이 퇴진으로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해서는 국민의 어떤 그런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죠. 박 장관 사태는 꼬리 자르기다. 인적 쇄신 더 넓혀야 한다. 아마도 대통령실이 겨냥하는 것 같아요. 참모들까지 지금 겨냥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을 갖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홍보수석, 그 대변인 정도는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홍보라인 쪽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바꿔야 하는데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재선 이상급의 국회의원 출신의 좀 정치인이 가야 되는데 적당한 분이 없어서 상당히 고심 중이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강인선 대변인이 지금 유일한 여성 지금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꾸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 바꿀지 아니면은 남성 대변인을 한 분을 더 모셔다가 남녀 투톱 체제로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고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헤비급 인사가 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적임자를 지금 찾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적임자가 없다면 상당 기간 동안 이 사람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의 참모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바꿀 것이다 라는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언론이라든지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을 했었던 뭐 홍보 라인 그리고 정무 라인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적 쇄신이 크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살짝 취재하셨던 내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을 추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입니다. 13일 만에 출근길 문답이 재개됐죠. 자,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오늘 문답을 진행했는데요. 짧게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결국 제가 국민들께 해야 할 일은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다. 국민 이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조금 달라진 느낌, 톤이 조금 달라진 느낌 분명히 받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에 봤던 느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온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려했던 것보다는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국민 초심. 이런 얘기는 생각을 좀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거는 그거로는 좀 약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나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 처음에 강하게 그 쇄신 분위기를 냈다가 그 알맹이는 없는 어떤 후속 작업이 보여지면 또 비판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 장성철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차근차근 개편 작업을 하면서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것은 뭐 국민에게 좀 인정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사람만 개편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개편을 통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개편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개편을 하는 이유는 뭐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논란들은 이렇게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어떤 계획도 함께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오늘의 출국기 문답을 뭐 저는 진정성 있게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뭐 이런 수가 아니라 정말 본인이 휴가 기간 동안 고심을 한 끝에 나온 어떤 성찰의 어떤 이야기다라고 저는 좀 믿어보고 일단은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기대를 갖게 하는 어떤 소통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지지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의 모습이 반영된 건 아니지만 KSOI 그리고 리얼미터 두 개가 있었죠. 자, KSOI는 8월 첫째 주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정 그때가 7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긍정은 20%로 내려간 것도 좀 봐야 하겠지만요. 자, 리얼미터도 함께 보여주시죠. 리얼미터가 이게 지금 상당히 샘플이 큰 샘플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부정이 67.8%, 긍정은 29.3%.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비슷한 거예요. 20%의 긍정 지지율, 70% 혹은 70%를 향하는 부정 답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요, 부정에서도 이게 두 개가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못한다가 있고 그냥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물론 이제 문항에 따라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극한으로 가 있는 못한다라는 응답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60%가 넘는 국민들께서 나는 정말로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렇게 되면 국정 운영 동력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0명의 국민들이 모여 계시면 7분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 못하는 것 같아. 근데 그중에 6명이 정말 이거는 개정의 정이 안 보여. 정말 잘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내놓고 국민을 위한 민생을 챙기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쉽게 마음을 돌리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대통령실과 대통령께서는 유의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근차근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점수 못 답니다. 진정성 있게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지금 100일도 안 됐잖아요. 좀 넘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너그러운 부분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100일도 되지 않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못할 정도로 지지율이 나빠지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분들이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실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국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지율을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긍정 지지율이 있고 그 잘못하고 있다고 답하는 지지율이 있단 말이에요. 지지율은 아니죠. 근데 이게 60%, 70% 있는 것이 중간으로 빠져서 긍정으로 가는 것은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책을 추진할 때 어디를 보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럴 때는요. 쉽지 않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5년을 가야 되는 정부예요. 그 외에는 잘 못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또 탄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판을 하거나 뭐 비난을 하면서 무관심해지는 건데, 이런 게 경제의 어떤 위기나 이런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하는데 제일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뭐예요? 대통령께서 그게 마치 좀 인사에 있어서 좀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리고 태도를 보면은 조금 본인만의 방식에 어떤 집착하는 그런 태도.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른 여론조사에서 부정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들이네요. 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국민이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저항이 더 부각이 되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걸로 귀결되겠죠.
그러면 성과가 없는 정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기본 태도, 이제 국민 말씀하시니까 네네. 기본 태도는 조금 변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는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소통의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그냥 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 뭐 과거에 비해서 뭐 문제가 있어 이런 식이거나 이런 그런 어떤 진정성 없는 소통 방식 예. 이런 거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변화를 주려면 그 변화를 왜 주는지 그러니까 뭐 본인이 예.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하게 그것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고민을 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예. 도와달라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있는 거냐 지금 본인의 말씀에서 선거 기간부터 지금까지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예. 저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선거 기간을 돌아볼 게 아니라 본인이 출마를 고민할 때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그렇죠. 뒤로 가야 된다는 예. 거죠. 예. 본인이 왜 대통령 선거를 나오게 고민하게 됐는가? 예. 그때 본인이 생각했던 정권의 어떤 잘못은 무엇이었나? 국민들이 그 당시에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네. 그걸 생각하면 지금 본인이 그때의 그 정부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져 있는 모습이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국민을 위해서 생각했던 마음, 네. 그거를 지켜나간다면 저는 어떤 기회가 있고 예. 그리고 본인을 찍어준 네. 그 분들이 있잖아요. 예. 선거에서 그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지지를 완전히 철회했다 이렇게 네.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저는 이 발걸음을 시작하면 그분들은 어떻게든 돌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휴가를 마치고 오늘 어쨌든 첫 걸음은 좀 다른 모습으로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뭐 하늘색 넥타이 중요한 순간에 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포토라인도 이렇게 그 문답하는 과정 속에서 카메라 배치도 뭐 후면도 있게 되고 약간 소통하는 모습들을 시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것이 얼마나 소구가 되느냐를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고 예. 싶은데요. 몇 가지 이제 방안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인식, 태도, 반응, 대응 이런 것들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식을 바꿔야 되냐면요. 본인이 왜 집권했는가, 왜 출마했는가 그 명분을 다시 되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잖아요. 공정, 정의, 상식. 이때로 되돌아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렇게 도어 스태핑하면서 국민들께 내보이는 모습이 약간은 말투나 걸음걸이나 억양이나 손짓 이런 것들이 교만하고 오만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다 더 겸손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남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 정부 전 정부에 탓하지 계시는군요. 않았으면 예.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 얘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유능해서 점수를 따야지 남이 못하니까 우리가 점수 딴다 그런 예.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유능한 민생 정부다, 우리의 삶을 보살펴주는 정부다라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예.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 부분들 분명히 이 정부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유능하다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 안 그러면은 정말 지지율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차분하게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정치 처음 했을 때로 되돌아가서 그때 인식과 태도와 반응, 예. 대응 그렇게 좀 돌아가셨으면 정치 좋겠습니다. 처음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제를 조금 바꿀 텐데 이게 혹시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국민의힘 사실상 지금 뭐 내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죠. 먼저 녹취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거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죠.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장의 길을 가야 돼요. 대장부의 길을 가야 돼요. 옳고 그름을 지금 당이 견뎌낼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지점인데 지금 대표도 그 지점을 걱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가 조금 더 나가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거지 지금 법적인 이런 얘기를 할 저기는 아니죠. 네, 정미경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퇴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면 이제 국민의힘 인사들이 메시지를 어디로 향하는지 잘 보면 재밌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향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반대를 향하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일반 당원들을 향하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일단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자중하라 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는 지금 상황이 걷잡을 수가 없다. 네. 이것이 큰 이유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서 가처분해서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을 그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느냐. 그럼 그게 참 이게 예. 가처분 인정이 되면 지금 막 최고위원 다 사퇴한 상태에서 네. 본인도 사실은 대표도 대표는 없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명권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렇죠.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남는 거죠. 진공 상태가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의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예. 뭐 현실론적으로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정치는 또 현실 위에 발을 딛고 해야 되잖아요.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을 발을 딛지 않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상당히 좀 합리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과연 궁지에 몰린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다. 그래서 정미경 최고는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같은 메시지를. 지금 멈춰라. 예? 지금 멈추고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가서 정치를 복원시켜라. 지금 대통령께서 오늘 출국기 문답에서 많은 것을 바꾸겠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국정을 잘해야 되는데 국정을 잘하려면 여의도와도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럼 여의도에서 1번 협력해야 되는 게 어디입니까? 여당이죠. 자당이잖아요. 여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여당을 통해서 야당과 잘 지내게 함으로써 여의도 전체 야당까지도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법도 할 수 있고. 그래야 네. 협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협치로 나가는 첫걸음이 여당, 자신의 당, 자당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도 현실을 보면 멈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정미경 최고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상황으로 뒤에서 막 몰이를 해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도 멈춰야 할 때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평론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마주보고 달리는 차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어딘가는 멈춰야죠. 어딘가 멈춰야 되는 지금 전속력으로 달리는 느낌이고 이준석 대표 측은 전혀 지금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내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면은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확고한 뜻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의 얘기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왜 그 합리적인 얘기를 이준석 대표한테만 강요를 하나요? 이러한 사태를 불러일으킨 윤핵관들을 먼저 꾸짖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정미경 최고위원도 야, 이 사태가 내 힘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태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냥 사퇴해서 윤핵관들의 뜻에 따라줘야지. 그래야 내가 분당에 신청한 당위원장 자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정치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렇다면 양쪽에 똑같이 합리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성상납이 있었다면 정말 벌받아야 되고 그것은 정치계를 떠나야 될 중대한 범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고 사실관계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저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당연 당규를 멋대로 해석을 하고 좀 절차적인 정당성에 불리하니까 당원 당규를 나중에 개정하겠다고 그러고 이러한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는 윤핵관들을 먼저 질타했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마주 달리는 어떤 치킨 게임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윤핵관들이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비대위원회 일단은 우리가 올해 안에 이러한 전당대회를 열기가 좀 힘들고 내년에 전당대회 열겠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풀리면 내년에 전당대회 다시 출마하든가 해라. 그래서 당대표 다시 되라.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을 하고 당원들의 평가와 판단을 받아라. 그렇게 해야지 이준석 대표 싫어. 절대로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정치 못하도록 정말 완벽하게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위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우리가 대략 2-3달 안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가 복귀 못하도록 할 거야. 예.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합리적으로 퇴로할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일단은 내일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고 예. 그리고 비대위원회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출범하게 예. 되는데 예. 토요일 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본인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전에 정말 대통령이든 권성동 원내대표든 아니면 뽑힌 주호영 뭐 비대위원장이든 예. 좀 어른들이 먼저 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날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추측 자체는 토요일 날 왜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때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토요일에는 이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안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의견이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나오는 얘기는 내일 하겠다는 거예요. 가처분 신청을 내일 하고 13일에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12일까지 비대위에 뿌려진 거 보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는 사실 생물이고 물밑 협상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야기가 좀 오고 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오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한다? 거예요. 예. 지금 뭐 장성철 소장의 말씀이 제가 예. 오늘 이전까지 주구장창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따라한 겁니다. 예. 근데 아니, 모든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예.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정치를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법원으로 가져가서 이게 인용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는 훼손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한 사람을 내쫓는 거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예.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국민의힘이 두고두고 받아야 될 비난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 극적으로라도 복원이 돼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을 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치사에는 안 좋은 전례가 될 겁니다. 예. 법원이 한 정당을 민주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이게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예. 이런 역사는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만들어진 이야기도 저는 예. 별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가 복원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는 당연히 힘이 센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비대위원장 물론 아직 정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추측대로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이제 유력시 되고 있으니까 딱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누가 나가야 될지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무래도 완장을 찬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니죠. 예,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주호영 의원이 가서 만나는 것이 수순으로 맞을까요? 그럼요. 예. 가서 만나야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권한을 가진 비대위원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지 사장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의 뜻을 거스르지 못할 거예요. 예. 윤핵관의 뜻이 자, 우리 이준석 대표 절대로 국민의힘에서 정치 못하도록 이번에 완전히 쫓아내야 돼라는 예. 입장이라면 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더라도 예. 그냥 원론적인 상징적인 만남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밖에 없고 예. 만약 우리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예. 이준석 대표가 자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판사가 좋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당원당규 위반되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훼손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인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대위원회는 또 자동 해산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다시 최고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군요. 그럼 전국위원회에서 예. 최고위원들을 다시 뽑아야 돼요. 예.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이 또 아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예. 김용태 최고위원이 직무대행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완전 국민의힘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다 예상을 해봐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판사가 지금 집권 초기에 대통령이 내부 총질자라고 했는데 예.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주겠어? 이런 안이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판사는 어쨌든 법률과 양심과 당원당규에 기반을 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만에 하나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정치적으로 좀 풀어라. 지금이라도 예. 늦지 않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당이고 지금 여당입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과연 그 사이 내일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예정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느냐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어떻게 보면은 대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인 것도 같습니다. 자, 민주당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해서 순회 경선 계속 진행 중인데 이재명 의원의 경선 첫 주를 보면 70%가 훨씬 넘어요. 이게 지금 뭐 압도적인 일인데 뭐 예상했던 분도 있고 예상하지 않았던 분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일단 변수는 커 보이진 않아요. 단일화라는 변수는 일단은 조금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사실은 제가 그 박용진, 강훈식 이 두 분이 될 때만 해도 약간의 뭐 밑에서 어떤 움직이는 반전의 분위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두 분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후에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기대감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박용진, 강훈식 두 분이 내는 메시지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질적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 게임은 끝났어. 이게 강해지겠습니까? 이거 조금씩 움직이네. 이런 어떤 기대감, 흥분 이런 게 강해지겠습니까? 이 지금 박용진 의원이 너무 강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강훈식 의원이 조금 마치 약간 빼는 듯한 뭐 당의 어떤 통합을 본인이 이끌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이전부터 그런 메시지를 냈어야죠. 근데 갑자기 박용진 후보하고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통합적인 양쪽을 다 아우르려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선거 자체를 맥빠지게 만들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본인들이 나와서 당선이 목적이겠지만 당선이 안 되면 최소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젠다는 세팅, 의제는 설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의제 설정 기능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강훈식, 박용진 두 후보가 다시 모여서 두 사람의 생각을 맞추고 어젠다라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정말 뭐 74%가 의미하는 것이 절대적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일 수도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패배 의식을 굉장히 깊게 만들기 때문에 정치 불신 내지는 혐오 그리고 정치의 어떤 애정을 버리는 이런 거의 결과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는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 두 사람이 지금이라도 만나서 이재명 그 후보와는 다른 메시지를 통일된 목소리로 맞춘 다음에 단일화에 나서야죠. 나서야 한다. 늦지 않았다. 자, 일단은 이제 계속 권리당원 투표를 빼고 대의원 일반당원 투표를 하고 28일에 한꺼번에 발표되는 겁니다. 8월 28일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글쎄요.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을 봤을 때 8명 중에 5명을 이제 뽑게 되죠. 대부분 이제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심은 분명히 이재명 의원을 향하는 것을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민주당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누적 득표 순위를 봐도 1등이 정청래 의원, 2등이 고민정 의원, 물론 비명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비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친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봐야지. 그다음 친명 박찬대, 친명 장경태, 친명 서영교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 본인이 원하는 당으로의 바꿈은 아주 용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비주류라든지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악몽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지도부가 뭘 하겠습니까? 2024년도에 총선 공천권을 통해서 철저하게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더 철저하게 바꾸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공천 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통해서 2027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아주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부의 구성조차도 상당히 이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야,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다득표 제1순위 최고위원 정청래 최고위원, 와, 환상의 조합이다. 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되게 안심을 하고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는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어 보이는데 예.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결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개혁과 혁신, 미래를 위한 비전, 아젠다를 성립을 하는데 그렇게 큰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적어도 건강한 정당이면 균형과 견제를 많이 생각해요. 국민 정당 모두가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정당 안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면은 균제와 균형을 맞추려는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돼요. 최고위원 그 득표에서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네.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외의 분들은 애정을 놓고 이반되기 시작하고 있다. 떠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걸 예. 의미하는 걸 수 있다라고 어쩌면 저는 표를 보거든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그 중도층에서 특히. 그렇죠. 예. 중도층은 뭐 이반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뭐 이반 내지는 어떤 패배 의식 네. 이런 게 굉장히 작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과연 앞으로 이것이 건강한 정당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만과 편견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오만은 틀림없이 편견으로 흐르게 되고 네. 편견은 불통으로 흐르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정을 가지신 분들에게 예.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어젠다, 의제가 설정이 돼야 되고 그 몫은 박용진, 강훈식 두 사람에게 좀 달려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박용진 후보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계속했어요. 계속하고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악수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 뭐 쳐다보지 않는다거나 뭐 아예 약간 무시하는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악수하는 네. 장면 이게 좀 논란이 되던데요. 셀프 악수, 뭐 예. 예를 들면 노룩 악수 이런 식의 또 비아냥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아니랬으면 좋겠어요. 본인 당대표 되실 분이잖아요. 그리고 당대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포용력 있는 통 큰 정치를 해야죠. 예. 저런 모습은요. 박용진 후보가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격을 하니까 박용진 후보 기분 나빠. 나 진짜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편협한 졸렬한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가 있어요. 저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물론 박용진 후보가 계속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당이 사당화될 거다. 그러니까 사당화 방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재명 후보도 이제 좀 포용력 있게 본인의 과거에 여러 가지 좀 옹졸했던 모습들을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통 큰 정치하시라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나왔던 얘기는 두 후보와 함께 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예. 뭐 이게 현실이면 또 현실 위에서 또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네. 뭐 어쨌든 민주적으로 선출된 그 당대표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재명 후보와 당을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여유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게 없어지는 순간 저는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순간 예.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각 당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봤던 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목표,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중부의 호우, 남부에는 폭염 증상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하순, 이례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관측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6월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몰고 오는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확장한 것이 원인입니다. 이후 잠시 수축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은 7월 하순부터 다시 확장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힘을 뺐기 때문인지 고기압의 확장세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남부지방은 영향권에 들었지만 중부지방은 그 경계에 놓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장마전선처럼 동서로 길게 정체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고기압의 경계가 내륙에서 남북으로 움직이며 정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국지성 폭우가 지역을 옮겨다니는 게릴라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새로 태풍이 만들어져 수증기가 공급되는 통로가 형성될 경우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휴가철 산간 계곡이나 하천 주변 야영은 자제하고 발표되는 날씨 정보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밤 9시 30분을 기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풍수해 위기경보는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됐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비가 정체전선에서 발달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강해져서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부지방 폭우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 등의 급경사 지역과 산사태 우려 지역,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의 점검과 대피 안내를 강화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휴가철 산간 계곡과 하천변 등 관광객과 야영객에 신속하게 안내해 대피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라며 도로 통제와 대중교통 이용 정보도 전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밤 9시 50분쯤 시청에 긴급히 복귀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오 시장이 직접 재난 상황을 챙기기 위해 시청에 복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현재 비 피해를 줄이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도로 침수와 빗길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빗길에서 도로를 달릴 때 어떻게 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윤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승합차 배기구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들어찬 지하차도 느린 속도로 겨우 빠져나갑니다. 도로 흔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찬 빗물 사이로 겨우 지나가는 SUV, 전조등에 물이 닿을 듯합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하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는 차를 타고 나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할 상황이라면 먼저 주변의 다른 차를 보고 수위를 살펴야 합니다. 바퀴가 반 이상 물에 잠기면 다른 길을 찾는 게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차에 물이 차오를 때는 멈추지 말고 천천히 계속 움직여 빠져나가는 게 좋습니다. 주행 중 도로 침수를 만났을 경우 침수 부위가 자동차의 범퍼 혹은 타이어의 3분의 2 정도 물이 잠겼을 경우에는 가급적 건너가지 마시고 우회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비가 쏟아지면 사고도 잦아집니다. 최근 5년 사이 통계를 보면 빗길 교통사고는 집중호우가 잦은 7, 8월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맑은 날엔 밤보다 낮에 사고가 많았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오히려 밤에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치사율은
빗길의 경우 2.1명으로 맑은 날보다 1.4배나 높습니다. 빗길에서 서행, 안전거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타이어와 노면이 물막이 생겨가지고 형성이 되어서 자동차가 미끄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빗길 주행 시에 차량 간 제한 속도를 20에서 50% 정도 낮춰서 주행을 해주시고요. 차량 간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여 또 빗길에 나서기 전에 타이어나 와이퍼 등을 미리 점검하고 운행 중에는 전조등을 켜 다른 운전자에게 내 차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재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집중호우 때도 당연히 위험하지만 비가 계속 이어질 때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산사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대피하려면 주위를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을 깎아지은 아파트를 향해 산비탈이 무너져 내립니다. 밤새 이어진 폭우 끝에 발생한 산사태에 수십 년 된 큰 나무도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도 산사태 취약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10분 간격으로 토사가 계속 내려오고 다음에 나무가 떨어지고. 지난해 이틀에 걸쳐 350mm가 넘는 비가 온 끝에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입니다. 오래전 마을 위에서 전원주택지 공사를 할 때부터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항토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집으로 작년에요? 어머, 또 돌이 굴러서 내려와서. 밤사이 많이 발생하는 집중호우, 산사태도 이른 새벽에 발생하곤 합니다. 산사태는 미리 막긴 힘들지만 산을 잘 관찰하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실험은 보여줍니다. 경사도 35도의 지형에 시간당 50mm의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물길이 땅을 깊게 만들어 비탈이 갈라지더니 흙이 흘러내리고 부분적인 붕괴 현상이 발생한 뒤 10시간 만에 폭삭 내려앉습니다. 경사지가 갈라지고 흙이나 돌이 굴러내리지 않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바람이 심하지 않은데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었다면 산사태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표토층에서 새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구성함이 이제 이탈해서 굴러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땅이 밀리는 현상이 관찰된다거나 나무가 심하게 기울거나 흔들리면은 우선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솟아도 긴장해야 합니다. 땅 속에 물의 함량이 매우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땅 속에서 울림이 들린다면 집안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즉각 대피해야 합니다. 산사태는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기상 상황과 함께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를 상시 확인하고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화재 같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나 전기는 차단해야 합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양에도 폭우가 집중되면서 대동강 주변이 일부 물에 잠겼습니다. 조선중앙TV는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오늘도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 내륙을 중심으로 계속 내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오늘 0시부터 낮 12시까지 83mm의 비가 내렸다며 대동강의 경고 수위가 9.2m인데 오전 10시 수위가 8.45m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시내를 흐르는 대동강 물이 불어나 강변의 인도가 물에 잠긴 화면을 방송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월요일인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14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만 3,1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 8만 9,691명 많습니다. 일주일 전에 1.34배, 2주일 전에 1.52배 수준입니다. 오늘 중간 집계치는 지난 4월 13일 14만 4,512명 이후 117일 만에 가장 많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이르면 이번 주에 정점에 달한 뒤 정체기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환자 규모가 커진 가운데 소아청소년 사망까지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당부하는 한편 심층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명대로 전날보다 5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으로 환자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된 건데 같은 요일 기준으로 보면 17주 만에 가장 많아 증가세가 여전했습니다. 이달 들어 증가폭 둔화 현상이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전문가들은 이르면 이번 주 정점에 달한다는 기존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15만 명 안팎에서 정점이 형성된 뒤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고 정체기가 길게 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유행 정점이 이번 주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꼬리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정체기가 길게 이어질 가능. 확진 규모 자체가 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치명률이 낮은 연령대인 소아 청소년 사망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0살 미만 사망자는 누적 27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지난달에 나온 겁니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며 보호자나 아동이 원한다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영유아의 경우 고열 자체로도 위험할 수 있다며 해열제로 조절이 안 된다면 재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받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충전 인프라가 증설되고는 있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은 여전합니다. 충전 시간이 짧은 급속 충전기가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하기 때문인데요. 하루 주행 거리가 긴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전기차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널찍한 공영 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근처를 지나는 택시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급속 충전기 7대 중 4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가동 중단 표시가 붙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항의 전화를 하면 죄송하다 하면 끝이고 차량이 문제가 없네 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때 화가 나죠. 화가. 몇 개 남지 않은 충전기는 주로 택시와 화물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주행거리가 200km가 넘는 택시기사들에게 충전은 생계와 직결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하루에 한 200km, 230km 뛰어야 되니까 하루에 2번은 충전해야 됩니다. 하루에 2번 할 때도 있고 저 하는데 거의 매일 하다시피. 전기 택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5,900대 가까이 늘어 지난해보다 7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충전 경쟁의 또 다른 요인은 화물 전기차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이 비싸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트럭도 전기차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1톤 트럭 전기차는 등록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12,000대에서 올해 15,500여 대로 30% 증가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쪄서 여기 시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납품 이렇게 하는 거죠. 총 주행거리가 한 90에서 100 정도 됩니다. 이처럼 영업용 전기차가 늘면서 일반 전기차 운전자들은 주거지 안에 충전소가 없는 경우 여전히 충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전기가 고장난 데도 있고요. 뭐 제대로 관리 안 되는 데도 좀 아직까지는 많고요. 막상 충전하러 갔는데 이제 급할 때는 가는데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섰지만 정작 중요한 급속 충전기 보급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전국의 충전소 13만 1,300여 개 중 급속 충전기는 16,300여 곳으로 14%에 불과합니다. 글로벌에 비하면 14%의 비중은 상당히 적은 것이고요. 현재 글로벌에서는 32% 정도의 급속 충전기 비중을 보이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급속 충전기가 많아야 아무래도 충전의 편리함을 느끼게 되죠. 정부는 그동안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보급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기차가 대세로 굳혀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충청북도가 근대 문화유산인 도청 안에 있는 주차장을 폐쇄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차 없는 청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요.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차량이 빼곡히 서 있었을 도청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민원 업무를 보러 방문한 주민들의 차량만 한 켠에 주차돼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12일까지 이른바 차 없는 청사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377면의 전체 주차면 가운데 민원인과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106면을 제외한 271면을 전면 폐쇄했습니다. 차 없는 청사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실 휴게 공간 재배치 등과 함께 추진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근대 문화유산인 도청 본관과 수십 년간 잘 가꿔온 명품 정원을 도민 다수가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명품 문화 관광 휴식 공간으로 도청을 찾은 주민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입니다. 근데 어쨌든 주차 공간이 넓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주차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나 근무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불편. 충청북도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기 위해 외부 임차 주차장 규모를 늘리고 도청 소유 버스와 도 산하 사업소가 가진 버스를 출퇴근용 셔틀버스로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직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며 시범 운영 후 뚜렷한 보완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소통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일단 저희 노동조합을 떠나서 해도 직원들이 일단은 공감대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뭐 노동조합하고 어떤 대화를 했든 간에 그거는 소통이 될 수가 없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는 시범 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차 없는 청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어서 기추가 주목됩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네, 현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침수와 정전 사태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대비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송규입니다. 네, 현재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집이 강남역 부근이어서 지금 강남역 그 근처 지금 100m 이내에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강남역을 중심으로 제보 사진들과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곳 상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약 1시간 전부터 지금 우리 레미안 STG 아파트 사거리, 우성 아파트 사거리 그 근처에 지금 침수가 돼서요. 지금 차량이 지금 한 4대가 침수가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침수가 돼 있냐면 약 70%, 80%가 지금 침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사거리에는 지금 그 행인들이 도저히 지나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돼 있습니다. 아, 시민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인들은 지금 많지는 않고요. 특히 차량은 아예 다닐 수가 없고 지금 주민들은 지금 또 정전이 돼서 굉장히 불안해서 밖에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비를 피해서 지금 밖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아파트 안에는 그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전기는 정전됐는데 자체 내 비상 전원으로 겨우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서울 한가운데서 저런 물난리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낯설고 또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저렇게 지금 서울 한가운데서 저런 물난리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강남이 지금 가끔 이렇게 폭우가 나면은 지금 이런 물난리가 가끔 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이 지대가 낮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쌓이고요. 그래서 지대가 낮고 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배수구도 그만큼 커야 되는데 그게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뭐 과잉 비가 내려오면 지금 침수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앞으로의 그 새벽 상황도 조금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비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렇게 지금 길을 걷다가 저렇게 도로가 침수되면 시민들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물이 쌓이니까 자기가 다녔던 길이더라도
여가 인도인지 차도인지 아니면 어떤 그 도랑인지 어떤 그 하수구, 배수구 통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특히 또 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어떤 전원이나 어떤 간판들에 의해서 물이 밑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2차적으로 정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시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지금 거주민들은 지금 밖에 나와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외부에서 귀가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걱정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도로를 걷는 상황이 아니라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가 침수되는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차가 운전하면서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이제 침수가 되거나 이렇게 물이 많으면은 지금 차가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지력이 굉장히 낮아져서 어떤 브레이크나 제동력이 전혀 듣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차를 운행하면서 이런 갑작스런 침수 상태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차를 어느 인도에 가장 가까운 외벽에 차를 주차를 하고 임시 주차를 하고 네. 지금 운전자나 탑승자는 빨리 대피를 하고 가장 가까운 어떤 그 비가 들치지 않는 이런 곳에 대피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 차를 일단은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대피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내일도 비가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요. 수해에 미리 좀 대비할 수 있는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도심 지역이지만 공사 현장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는 오늘 저녁에도 비가 왔고 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곳이 많거든요. 예. 그러나 내일 또 강남에 또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길을 지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그 비바람에 의해서 전선이 그 떨어진 전선에 의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전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저희가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 지하철 동장역이 폐쇄가 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네. 전기로 움직이는 교통수단인데 이렇게 수해를 겪게 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네. 지하에 있기 때문에 또 물이 지하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들어간 물에 의해서 정전이나 누전되기 때문에 아마 미리서 동장역이 폐쇄되고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산사태 네. 위험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특히 산사태 위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산 근처에 무슨 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시 산 주변에 옹벽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대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특히 산도 보면 이런 강남 주위에 있는 이런 산들은 몇 년 전에도 우면산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면산 자체가 그 단단하지 않는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오면은 큰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산이기 때문에 혹시 강남 주변에 우면산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어떤 주민들은 대피나 어떤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정전이 됐더라도 뭐 휴대폰이나 알림 문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많이 내리면 저희 시민들 어떻게 좀 어떤 걸 가장 유념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비가 내리는 것은 지금 뭐 시간당 이렇게 뭐 몇 미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감이 안 오는데 지금 만약에 비가 올 때 배수구가 막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쌓이는 게 초당 몇 메타가 쌓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초당 쌓이는 것을 뭐 초당 굉장히 위험한데 내리는 비와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배수구가 막혔다라고 하면 초당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어떤 뭐 보행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할 때 꼭 이런 준비를 하고 특히 어떤 전기를 사용하는 어떤 누전 이런 것도 꼭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전히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에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1시간에 무려 80mm의 물폭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강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특히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밤사이에도 지금처럼 중부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와 경기도 광명에는 300mm 이상, 그리고 부천과 경기도 광주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앞으로 모레까지 중부지방에 더 많은 비가 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에 350mm 이상, 그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2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산사태와 침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호우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절대 과신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위험 지역에 있다면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